정치의 한없이 뜨거운 두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 화요일 용봉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용봉탕의 봉입니다. 근데 자주 용용탕 다른 탕이 많이 됩니다. 왜요? 자주 안 나오셔서. 아, 휴일이 많죠. 그것도 화요일 그렇지만 뭐 어디 네? 출장을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봉주 의원님이 해외 순회 공연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예. 그래서 용봉탕이었다가 뭐 용용탕도 됐다가 변동이 심한 것 같아요. 용자는 항상 유지가 되는데 그래요? 봉자가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성실함의 차이겠죠. 나도 수원을 지역구로 한번 둬봐야겠다. 그 수원 지역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심 이런 거 체크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아, 그럼요. 그리고 그 다니면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면 네. 체감이 되죠. 아하. 예. 거의 뭐 거기 자주 계시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고. 방송 있을 때만 올라옵니다. 수원에 계속 계시다가 예, 방송할 예. 때 모시고. 자, 뭐 얘기 좀 드리긴 그런데 용산에서 내려온다 뭐 그런 소문도 좀 들리는 것 같아서. 글쎄 뭐 그림 그리는 거야 그리는 예. 사람 마음인데 그대로 그려질지 아니면 붓을 쥐게 될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고 봐야 누구 되겠죠.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 알겠습니다. 자, 내년 총선 이제 6개월 정도 좀 더 남았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내년 총선의 풍향계 바로미터라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끝났습니다. 22.64%입니다. 자, 해석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보수 결집이다. 정권 심판이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김용남 의원님부터요. 뭐 각자 본인들 네. 입장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요. 네. 제가 소속해 있는 당의 주장입니다만 보수 결집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나요? 그걸 따져봐야겠죠. 보수 결집이라면 무슨 계기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가장 최근에 정치 현안 중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것은 인사청문회였고 그리고 그 전에 이슈를 따져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가장 관심사였는데 인사청문회가 보수 결집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굳이 따지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서 그러면 선거로 결집해서 우리가 그거를 뒤집어 보자? 그건 안 되잖아요. 사법부에서 내린 판단에 대해서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어떤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다음에는 뭐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만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연관성을 따져볼 때 조금 뭐 개연성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정봉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 심판으로 보시는 겁니까? 선거를 이제 보게 되면 크게 두 갈래로 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지향 선거가 있고 과거 심판적 성격이 있는데 미래지향 선거는 주로 대선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대선은 진영도 결집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와 본인의 삶이나 생각 이런 거를 좀 고민하면서 투표를 해요. 근데 네. 이제 경향은 그냥이 아주 강하게 결집되는 경향을 보이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것도 저것도 다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심판형 성격이고 재보궐선거도 사실 그런 관심이 좀 떨어지는 선거인데 네. 보통 정치 선거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 심판형 선거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강서 선거는 지역 생활 경제 생활형 선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치적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 선거였었어요. 근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정치 선거로 만들어 버린 게 여권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김태우 그분이 그 후보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국힘에서 주장하는 건 내용이 좀 달라요. 민주당은 비위가 있었으니까 그만뒀다 그러고 국힘은 내부 고발자다라고 하고 뭐 요거는 이제 뭐 따져볼 양쪽이 이제 주장하는 건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예.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분 때문에 선거가 치러지게 됐고 그분이 대법원에서 아웃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을 시키고 또 후보가 됐어요. 요거 자체가 정치적 성향이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다가 이제 지역 가보면
민주당에서는 심판을 얘기하죠.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기가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니까.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태우 후보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정치를 얘기해 버려요. 아, 국민의힘이 그렇게 그래서 얘기한다는 국민의힘이 애당초 요 선거에 대해서 거죠? 저는 무척 오만한 사람들이 선거 전략을 세웠고 어허. 그래서 국힘이 가장 불편하고 불리한 프레임을 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생활용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생활용으로 이렇게. 갔어야지. 국힘은 상대적으로 양쪽이 조직 선거라는데 이제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빅데이터 쭉 분석해 보게 되면 고정 지지층이 민주당이 12만 1,000명, 그다음 국힘이 9만 9천 명, 그러니까 약 한 12만 대 10만으로 예. 24대 20으로 여기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에요. 그럼 이제 물어보죠. 그럼 이렇게 우세한 지역에 2022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왜 졌습니까? 민주당은 고정선거 지지층만 나왔고 국힘은 고정지지층 플러스 약지지층도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 거죠 민주당이.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불리한 지역인데 그래도 생활형으로 가고 저도 국힘에서는 타격이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정치 선거로 가면서 심판 선거를 만들어 버리니까 지게 되면 이제 이것이 총선에 영향을 주는 타격을 입는 그 프레임을 스스로 놔버린 거예요. 전략적으로 좀 잘못 짰다 이런 식 같은데 같이 한번 답변도 주시고요. 최종 투표율이 얼마 나올지 또 어떻게 나오면 어느 당한테 유리할지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전략적 과오가 중간중간에 꽤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보궐선거가 확정이 됐어요. 예. 확정된 이후에 김태우 후보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사면복권이 된 거는 뭐냐 하면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은 범죄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예. 적어도 그러니까 확정 이후에 단기간 내에 사면복권이 이루어진 건데 사면복권 이후에도 당 지도부는 후보를 안 내겠다고 그랬어요.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 거죠. 적어도 사면복권 이후에는 전략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명분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후보로 이 선거를 치를 건지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따로 놀았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후보를 내기로 하면서 김태우 후보가 공천을 받았는데 매끄럽지 않았죠. 분명히 과정상 그런 과오가 있었던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투표율과 관련해서 참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대단히 높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통상 투표율이 좀 낮으면 적극 지지층이 이제 투표율이 높은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들을 평소에 많이 했는데 이제껏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근데 그게 맞지 않는 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4월 5일에도 네.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주 의뢰 국회의원 선거가 보궐선거를 있었죠. 비롯해서 그 지방의원 그 재보궐선거가 꽤 있었어요. 네. 금년 4월 5일 보궐선거 투표율이 대단히 낮았어요. 평균적으로 최종 투표율이 27%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근데 금년 4월 5일 보궐선거 국민의힘 참패했거든요. 네. 그 보궐선거에서 뭐 많이 졌어요. 예. 뭐 울산에서도 지고 뭐 청주에서도 지고 이제 전주는 논외로 하더라도 네. 근데 그렇게 투표율이 낮아도 졌는데 네. 그러니까 투표율 갖고 유불리를 따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자, 여기 이제 네. 강서 선거가 무척 이제 정가에 핵폭탄이 됐죠. 네. 이게 터져서 어느 쪽으로 갈지는 결과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드린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50%예요. 60%쯤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대략을 대략이죠. 말씀하신 거죠. 어바웃입니다. 뭐 네. 정확한 결과가 아니라. 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정말 싫다가 50대 초반이 나와요. 그럼 이런 국면에서는 정치 선거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 분노의 표심이라고 하는 느낌이 언제하고 비슷하냐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평가가 높다 보니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4.7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예. 요때 보면요. 예. 최종적으로 서울이 58%, 부산이 52% 예. 투표율이 나왔는데 서울을 또 들여다보면 음흠. 서초구가 64%가 나옵니다. 음. 강남 61.1%요. 그다음에 송파 61%. 그러니까 국힘의 우호적이고 민주당의 부정적인 데서 투표율이 높게 나와요. 네네. 이게 분노의 표심이 온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도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음흠. 상대적으로 여당 보수 진영의 결집보다도 야당 쪽 분노의 표심이 높을 것이다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때로 보면.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전략을 세울 때는 결론이 어떻게 가냐면 네. 공격할 것이냐 머무르면서 괴롭힐 거냐 후퇴할 거냐 이거 세 개의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번에 김태호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 아까 김영남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김태호 후보를 안 내는 게 이번이 최상의 전략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후보를 안 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우리가 뭐 포기한 선거 그 지방선거 하나 뺏겨도 별 의미가 없다. 네. 이러고 본인들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내년 총선으로 유보해버려야 되는데 국민들 이게 이제 저는 총선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봐요. 사람들이 민주당에서도 뭐 총선 전초전이고 바로 밑하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 이거 이기고 또 기고만장하는 쪽이 집니다. 그래서 총선 6개월이기 때문에 너무 긴데 요 결과가 어쨌든 총선의 바로미터입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누가 줬냐 하면 국힘 쪽에서 줬어요. 그리고 저요. 왜 이 전략을 이렇게 짜는지 당에서 짠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당인들이라고 하면 이런 전략 안 짭니다. 다른 데서 짠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예. 전략. 그 지금 산에서 짠 것 같아요. 우리 정봉주 의원께서 이 부정평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 60% 가까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에서 21일 날 조사한 내용입니다. 59% 예. 대통령 지지율 제 얘기가 맞았네요. 59% 예. 나왔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여론조사 결과만 얘기하니까 말이 설명이 길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결과로 최종 투표율 얼마 정도 나올까요? 50% 가까이 50%까지 나올 수도 있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 사실은 근데 보궐선거라 이게 휴일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한 40% 4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어허. 싶어요. 40% 정도 보십니까? 어제 45? 제가 이제 모방송에서 예. 다른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41, 42 이렇게 예. 봤는데 저는 한 45%까지도 볼 수 45? 있겠다. 왜냐하면 예. 더블 스코어는 나올 수 있을 것 아,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결과가 예를 들어서 뭐 5% 이내면 또 국민의힘은 괜찮다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그거 기다리면서 김영남 네. 의원하고도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지면 진 거지 이게 10% 안짝으로 지면 잘 싸운 거고 작년에 이겼던데요. 네. 작년에 이긴 게 1년 만에 민심과 바람과 풍향계가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진 거예요. 근데 졌는데 5% 안쪽으로 지면 잘 진 거고 15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 잘못 진 거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데 네.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수도권 선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강서구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은 아닐지라도 네. 강서구의 사정이 경기도 남부 서부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따라서 네. 국회의원 선거구도 가장 많은 경기도 남부 서부보다는 강서구의 사정이 낫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봐도 그래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낫다는 아니, 거죠. 왜냐하면 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강서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2.2% 졌어요. 근데 경기도 남부 서부에서는 5% 이상 진 지역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 남서부보다는 강서구가 나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5%를 졌다? 그러면 현재 상황상 경기도 남서부에서는 7, 8% 이상 밀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 그런데 10% 이내로 지면 괜찮다고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10% 만약에 지면 경기도 남서부는 15% 이상 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좀 격차가 많이 나서 뭐 격차가 어느 정도 나서 패배하게 된다면 지도부 책임론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물론 예. 그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가 이길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기길 계시죠. 원합니다. 근데 예. 만에 하나 뭐 큰 표차로 지든 작은 표차로 지든 지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지는 쪽은 국민에게 회초리를 한 대 세게 딱 맞는 거예요.
회초리 한 대 세게 맞았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이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만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자고 하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야 돼요. 예. 그래야 내년 총선에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 회초리 한 대 세게 맞고 나서도 아이 괜찮아 이거 별거 아니야. 우리 원래 여기 약세 지역이야.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면 6개월 후인 총선에서는 그때는 회초리가 아니고 곤장 맞는 거예요. 곤장을 맞는다. 곤장 100대 맞고 피 철철 흘리면서 다 죽어 나가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정봉준 전 이번에 마무리 해주시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지금 미리 자락을 깔아놓는 국힘을 보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평가가 당인들이 전략을 세우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당이 주도권은 완전히 용산 쪽에 뺏긴 것 같아요. 근데 총선은요. 정치인들이 계획을 짜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이제 물론 우리 야당 입장에서 뭐 인정할 것도 이제 비판하고 이제 그런 측면도 없진 않지만 네. 용산의 행태를 보면 정치 행태는 아니에요. 용산 행태를 보면 근데 이러한 기획 이러한 흐름으로 선거 기획을 짠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강서에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강서 결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로 총선에 연결되진 않습니다. 이걸 갖고 한두 번의 또 터닝 포인트나 변곡점에 올 거예요. 요거를 미리 예측하면서 수를 어디에다 두고 예를 들어 수도권 전략 지점을 어디에다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서울이 여전히 불안한 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분노한 민심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예. 서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주당은 어떻게 타고 넘어가고 부동산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민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총선 전략인가 아니면 총선 플러스 심지어는 대선을 빨리 치를 수 있다는 전략까지 가야 되는 건가. 전략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정치 선거를 했기 때문에 요걸 보면 총선의 한 50%는 볼 수 있다. 50% 정도 예. 보여진다. 알겠습니다. 뭐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중요한 들립니다. 선거죠. 예. 자, 뭐 총선 얘기 이제 하는 김에 하태경 의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돌연 수도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홍준표 시장은 자기 살 길 찾아간 거라 평가를 했고 지도부 요청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김영남 의원님?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든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네. 결단이든 좋은 결단, 훌륭한 잘한 결단을 결단이다. 한 것이죠. 아. 그건 뭐 홍준표 시장님의 해석은 전 동의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렇죠. 입성을 해서 지금 내리 3선을 3선 했습니다. 예. 정말로 큰 정치를 하려면 이런 도전을 한번 할 때가 된 거예요. 제대로 타이밍을 잡았고 명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앞서서 나가니까 주목과 칭찬을 한 몸에 다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올라와서 물론 뭐 서울에 올라와서 강남 3구 이런 데 출마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제 비교적 험지로 평가받는 지역에 출마할 텐데 내년 총선에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의 말에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자기 희생을 먼저 했고 그리고 네. 서울 험지에 출마해서 살아남은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 수 있겠어요. 그럼 뭐 앞으로 전당대회든 아니면 큰 선거가 치러질 때 영남의 다선 의원이 하태경 의원과 어떤 경쟁을 한다? 전 게임도 안 될 거라고 게임도 안될 생각해요. 것이다. 예. 앞으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잘 만들었다고 잘 봅니다.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김영남 의원은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는 좀 하태경 의원이 뭐 고심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부산을 자주 가는데 네. 부산 지역 분위기는 거가 아마 해운대 갑일 거예요. 해운대입니다. 예. 예. 근데 하태경 의원이 비윤으로 공천 못 받는다는 이제 소문은 파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그렇게 이제 혹평을 했는데 저는 사실
결단을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혹평할 건 없고 음흠. 근데 이제 시기는 좀 뜬금없어요. 아 시기가 좀 안 맞다 이 말씀인가요? 너무 일러요. 아 총선까지는요. 대한민국 6개월이면 6년이거든요. 예. 일본 정치 6년이거든요. 그래서 요 원래 본인의 거취 표명을 하는 시기가 언제가 좋냐면 정기국회 끝나는 12월 중순서부터가 12월 러시를 이룰 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때부터 2월 1월 그 명절이 들어가는 그 시기 한 달 반 동안이 본인의 거취 표명하는 시기거든요. 그래 이제 한 사람이 표명하게 되면 그게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연쇄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끊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대표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동일지역 3선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꽤 높습니다. 네.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동일지역 3선 제한을 스스로 실천했어요. 근데 1년 전에 실천했어. 그래갖고 지금 서초 을로 갔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했는지 잘 몰라. 아하. 그 시기적으로 근데 본인은 워낙 이제 그분이 진정성이 있고 미리 가서 좀 준비하고 나는 그런 그 비판을 받기 싫다 그러고 당은 그런 거 해야 된다. 그리고 연쇄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좀 공학을 잘 안 따지는 분이에요. 아주 순수하고 따졌다면 가장 근접한 시점에 했을 거다. 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네요. 하태경 의원도 예. 조금은 만약 그런 좋은 결단이라고 한다면 예. 저는 이제 평온하고 싶지 않고 예. 좋은 결단이라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한 2달 정도 좀 빨랐다. 저는 시기적으로 네. 일주일이 빨랐다고 생각해요. 아 일주일 빨랐다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강서 결과 나서 강서에 결과가 집중돼 있잖아요. 아. 그리고 강서구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기고 나서 며칠 후에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하면 국민의힘은 야 선거에서 이겨도 저렇게 혁신적인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졌는데 졌다.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 선언을 선거 이후에 하면 이제 선거에 진 이후에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네. 그러면서 다른 의원들의 동료 의원들의 결단도 촉구할 수 있고 네. 분위기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는데 저는 딱 일주일이 빨랐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이 이제 빨랐다고 하시는데 하태경 네. 의원은 이제 이름이 핫해인데 핫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태가 별명이죠. 핫하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핫해졌어요. 네. 이번에. 아니 그러면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하면서 또 홍익표 의원 말씀도 하셨는데 즉 눈에 띄는 분들이 이제 중진들 영남에 있는 중진들 국민의힘 또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른바 좀 비명계 의원들 예.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자극제가 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극제는 충분히 될 네. 거고요. 앞으로 상황도 영남의 다선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네.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죠?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수도권 출마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영남의 빈자리를 누구로 채우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하. 만약에 그거를 정말 지역에서 기반도 없고 저 사람이 누구지 하는 사람들이 내려 꽂는 식으로 채워진다. 오히려 역효과 날 수 더 안 좋을 있어요. 것이다. 예. 그게 수도권을 올려보내면서 빈자리를 저렇게 채우려고 작업을 한 거구나. 이렇게 비춰지는 순간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날 거고 정말 공정한 룰에 의해서 누가 봐도 이 정도 사람이면 영남에서 키워서 앞으로 만들어 볼 만 하겠다라는 후보들도 채워지면 완전히 플러스 효과가 날 거고요. 그 김두관 의원이 좀 전에 인터뷰할 때는 민주당은 다선 의원들은 영남이나 좀 다른 데로 좀 가고 초재선도 잘못했으면 나오지 말고 싹 바꾸자. 호남도 좀 해보자라고 민주당 좀 강하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두관 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제가 조금 과장하면 네. 머릿속까지 다 압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주 이제 보고 자주 의논하고 그러는데 예. 김두관 의원도 사실은 그 평상시 소신이에요. 아하. 평상시 소신인데 네. 하태경 의원 때문에 이 트리거가 딱 터지니까 그냥 좀 뜬금포로 말씀하신 거고 아하. 지금 그거 얘기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아까 영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국힘의 영남은 대구 경북 그 부울경 해갖고 재선 이상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24명쯤 돼요. 네. 24명. 그리고 3선 이상 의원들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 3선 이상 의원이 4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중진이 사실은 민주당에 많은 거죠. 훨씬 많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중진들 물갈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국힘보다도 민주당 쪽에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그래서 아까 이제 비명이라고 하시는 거는 계파 싸움을 붙이는 잘못된 표현이고 네. 민주당 내의 중진 의원들이 의원들. 네. 어떻게 거취 표명을 할 거냐. 그러니까 동일 지역 3선 룰을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의 쇄신을 위해서 중진들이 험지로 나가는 결단을 할 거냐 할 거냐. 그런 시스템을 만드냐.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몇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 한 터닝 포인트가 중진들의 거취 문제입니다. 거취 문제다. 예. 그거는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있어야지 선거에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다. 그게 이제 보시는군요. 12월 그 예산국회 끝나고 1월 중순까지 명절 이전에 명절 밥상에 올려놔야지 야 어느 당이 더 혁신한데 아하. 왜냐하면 총선은 밖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안으로 자기 제사를 깎는 노력을 하는 팀이 무조건 이깁니다. 네. 자, 두 당 다 그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공천 잘했을 때 이긴다. 그렇죠. 예. 사실은 국민의힘의 전신당이 영거포 총선에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공천 때문에. 못하고 거기서 뭐 파열음이 났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공천이 이제 그거에 딱 반대말은 아니지만 보통 공천을 제대로 잘못했을 때 사천이라 사천 그러잖아요. 얘기하죠. 사사로운 네. 이익에 얽매여서 공천을 한다 이제 이런 건데 예를 들어 그 국힘 같은 경우는 사천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뜻이죠. 뜻대로 하겠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명과 반명을 속아내겠다. 네. 아니면 뭐 가결파 속아내겠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요. 그 팀은 그 당은 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사천으로 간에. 가지 않는 공심을 누가 끝까지 발휘하면서 혁신과 개혁 공천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다 요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 핵심이다. 거죠. 정 의원님은 네. 어려워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제 표현대로 하면 곤장 맞는 거예요. 내년 총선에. 곤장 맞고 곤장 100대. 100대 맞는 것이다. 조선시대에서 오셨어요. 자, 하나만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짧게.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신원식 유인조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했습니다. 이 김행 후보자는 지금 임명이 해야 될지 야당에서는 반발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오늘부터 국감이 시작됐잖아요. 만약에 임명이 된다 그러면 국감장을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예. 국감장도 나와야 되고 또 앞으로 있을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대정부 질문이나 이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임명하면. 그럼 임명 안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임명 후가 더 걱정이에요. 임명 후가 더 걱정이다. 정봉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안도 하나 제출했더라고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저는 도대체가 이 장관 임명하는데 당의 견해를 듣긴 하는 건지 좀 한번 묻고 싶어요. 국민의힘 의견을 이게 그 보통 그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서 입각할 때 당과 당 원내대표, 당 대표하고 수시로 의논했거든요. 우리 네.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요. 이러고 저러고 해도 민심을 제일 잘 살피는 분들이 선출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럼 그렇죠. 국회의원들 견해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김행은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힘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높잖아요. 근데 이걸 안 들으면요. 그냥 마음대로 하라 그러세요. 저는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지지율 빠지는 게 보이는데도 계속 왜 이런 걸 밀어붙일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임명한다 안 한다 말이 아직 정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재송부 요청이 아직 안 했습니다. 없었잖아요. 예, 한다면 오늘 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고요. 인사청문회는 뭐 종결됐는지 자체도 이것도 애매하긴 논란이 좀 한데, 있습니다만 애매하긴 한데 예. 인사청문 보고서는 뭐 아직 채택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게 이제 보통 채택이 안 되면 재송부 요청을 한 네. 이후에 이제 임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절차상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되고 제가 보기엔 아마 내일 있을 선거 결과가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이후에 뭔가 결정을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제 선거 끝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두 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게 어느 정도 두 분들 말씀 맞는지 또 그때 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 맞으면 안 나오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안 맞아도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틀린 적이 없어요. 네. 가장 김용남 의원님 잘 맞추셨습니다. 자, 용봉탕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